자,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굉장히 관심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뭐 먹고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전략을 좀 한번 세우려면 이 한미 FTA에 대한 관련 정보를 얻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텐데, 자,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고요. 지피지기면 맥적맥식이라는 얘기는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남과 싸울 때 상대방을 알아야, 뭐 나도 알아야 되지만 상대방을 알아야 된다는 건 아주 기본이에요. 우리가 한미 FTA에 따른 호화특별 연계 제도를 연구하거나 또 여러분들처럼 회사에서 향후 전략을 세우려면 미국에서의 경험이나 미국에서 사례들에 대한 연구가 기본이 되어야 되겠죠. 자, 미국의 기본이 되는 법이 해치왁스만 액트인데, 이 해치왁스만 액트는 굉장히 유명한 법입니다. 미국에서 의학에 관련된 소송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소송들이 다 이 해치왁스만 시스템에 따른 소송인 경우가 많아요. 자, 제가 여기 한 가지 미국 어떤 대학 교수가 자기 블로그에 쓴 글을 인용을 해놨는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미국에서 지금 패턴트 리폼이라고 하는 것이 2005년부터 미국 특허법 관련 제도 개정이 있었는데, 한 열흘인가 한 2주 전쯤에 미국 상원에서 95대 5라고 하는 압도적인 표차를 해서 미국 특허법 개정에 관련된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패턴트 리폼에 관련된 법안이. 그 법안의 이름이 뭐냐면 아메리칸 인벤트 액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면 선발명주의,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발명주의를 채택한 나라가 미국인 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거는 선출주의를 갖고 있다. 지금 아메리칸 인벤트 액트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선출주의를 갖고 있다. 이거 사실 미국의 선발명주의 선출주의를 갖고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거의 얼마 전에 지진 때문에 한번 흔들리긴 했지만 지축을 흔들 만큼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근데 이 교수가 어떤 말을 써놨냐면 I would argue that two reformings라고 해가지고 1980년대에 두 개의 미국 특허법에 관련된 개정이 있었는데, 하나가 뭐냐면 1982년에 이 Federal Court Improvement Act라고 해서 CAFC 창설에 관련된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미국의 20에 해당하는 코트들이 여러 군데 특허 사건을 다루다 보니까 통일이 안 되니까 그 CAFC를 다 모으자, 반환 집중을 하자 한 법이 있었고, 두 번째로 꼽은 게 뭐냐면 1980년에 이 해치왁스만 액트를 뽑은 거예요. 자, 여러분 미국이 선발명주의, 선출주의를 바꾼다는 게 얼마나 큰 변화인 줄 아시겠죠? 이 해치왁스만 액트는 이 교수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버금가는 두 개의 법이 있을 때, 하나는 CAFC 창설에 관련된 법이고 하나는 바로 해치왁스만 액트다. 자, 해치왁스만 액트가 제정되는 쭉 과정을 이해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미국의 법, 해치왁스만 액트를 이해하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정리했는데, 이 오른쪽에 보시면 오린 해치라고 하는 공화당 상원의원입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제가 미국 2008년부터 2010년에 그 중간 어떤 모임에서 만났는데 여전히 상원의원. 1984년 입법 당시에 상원인데 여전히 상원의원이고, 헨리 왁스만, 이 사람도 여전히 지금 현재 하원의원입니다. 헬스케어 빌 통과를 해도 아주 큰 역할을 많이 해요. 이 두 사람이 법 제정에 상당히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해치왁스만 액트라고 속칭 불리워주고, 정식 명칭은 Drug Price Competition and Patent Term Legislation Act라는 것이 정식 명칭입니다. 자, 처음에 1980년에 이 오린 해치라고 하는 상원의원이 어떤 법안을 제안했냐면 Patent Term Legislation Act라고 하는 법안을 제안을 했어요. 아까 설명드린, 제가 기본 개념이라고 말씀드린 특허권 존속기한을 연장해주자, 입상기간 동안 잠식된 특허 존속기한을 연장해주자라고 하는 취지의 Patent Term Legislation Act 제안을 했는데, 미국에서 보통 법안이 제기되면 그에 통과되는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로 그에 통과되지 말고 지연이 되다가 1993년에 헨리 왁스만 의원이 어떤 법안을 제안하냐면 Drug Price Competition Act라고 하는 것을 제안해요. 이건 뭐냐면 미국도 우리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도 우리하고 같이 의료보험 제정을 잘 갖고 나가야 되고 약간을 떨어뜨리고 싶은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헨리 왁스만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진원의 의약품들의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약품 가격을 전체적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진원의 의약품이 시장에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자, 이런 취지의
드러프 프라이스 컴피티션 액트를 제안을 했고 이 두 개의 법안이 통합이 돼서 같이 이제 추진이 됩니다. 그러던 중간에 1984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슈라고 하는 특허권자가 볼라라고 하는 쥐료의약품 제조자를 대상으로 침해 소송을 제기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볼라라고 하는 회사가 로슈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의약품을 수입해다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같은 종류의 쥐료의약품 허가를 받기 위한 시험을 했는데 이 로슈가 그 시험은 자기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유의할 게 뭐냐면 저 당시에 1983년 당시에 미국의 일반적인 뭐 통설이라고 할까 그 당시 분위기가 어땠냐면 볼라의 그런 행위는 침해가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고 심지어는 특허권자가 법정에 진술을 할 때 쥐노릭 사업자가 단지 허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시험은 침해가 아니다 라고 나는 생각한다고 진술할 정도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던 사실인데 무슨 생각인지 로슈가 침해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개의 법안이 통합이 돼서 1984년 4월 4일에 드러프 프라이스 컴피티션 앤 패턴트 리스토레이션 액트라는 이름으로 초안이 발표가 됐고 이 초안 안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약 특허 발명의 시험적 사용이 침해가 아니다. 익스퍼리멘탈 유즈 익셈션이라고 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나와 있는 이 볼라라고 하는 회사가 한 시험은 침해가 아니다라고 입법에 아예 들어간 거죠. 자, 그런데 4월 4일, 4월 24일 얼마 차이 안 나죠. 로슈가 항소해서 올라갔는데 CA에서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볼라의 행위는 로슈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다라고 판결이 난 거예요. 자, 이런 판결이 나니까 미국 의회에서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4월 4일에 이미 침해가 아닌 것으로 법안 초안이 공개가 됐는데 이게 법원에서 이렇게 뒤집어진다. 모르겠어요. 제가 있는 동안에 시행 판결들 많이 읽으면서 느낀 건데 미국의 법원들이 굉장히 이 뒤에 소개드린 몇 개의 사례에서 그런 게 나오겠지만 굉장히 법 해석에 엄격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 해석에.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해초학습관법이 입법되기 전 상태의 특허법을 보면 침해다라고 판단을 내리게 되고 엄격한 해석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의회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미국은 단체가 둘이 있죠. 특허신약단체 파마라고 있고 또 쥐노릭만 하는 G탄가요? 뭐 따로 있죠. 네. 근데 이 두 개의 단체가 미국 의회 로비를 열심히 해서 결국은 1994년에 해초학습관 액트가 통과가 됩니다. 통과가 돼서 법이 제정이 되는데 이 초창기의 해초학습관 액트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2003년에 한번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는데 MMA라고 흔히 MMA 2003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메디케어 프리스크리션 드러그 임프루먼트 앤 모더니제이션 액트 2003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해초학습관 액트에 의해서 미국의 침해소송 제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해초학습관 액트에 의해서 미국 특허법, 미국 약사법, 미국 관련 FDA 룰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받아서 개정이 됐고 절차들이 그 뒤에 2003년에 MMA라는 또 다른 법에 의해서 다시 또 미국 특허법, 미국 약사법, 미국 FDA 룰이 다 바뀐 이런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해초학습관 액트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미국 특허법이나 미국 약사법들이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많이 도입이 되는데 위에 있는 세 가지는 뭐 이 위에는 더 많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사항만 정리를 하는 것인데 파란 테두리가 되어 있는 것은 특허권자들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아래 빨간 테두리가 되어 있는 것은 쥐노릭 사업자들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먼저 존속기한 연장 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오렌지국에 특허 정보를 포함하는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원래 오렌지국은 특허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책이 아니라 미국에서 허가를 받은 의약 목록책이 오렌지북이에요. 오렌지북이 뭐 아까 오렌지가 그려져서 오렌지북이 아니라 책 커버가 오렌지색이야. 뭐 블루북도 있고 블랙북도 있고 블랙북도 있고 다 책 커버 색깔 때문에 이제 오렌지북이라고 하는데 원래 오렌지북에는 특허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가 이 제도를 통해서 이제 특허 정보를 포함하도록 제도가 바뀌었고 특허권자가 침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지방의약품 허가가 30개월 자동 유보되는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진열 사업자를 위해서는 의약 특허 발명 시험적 사업의 면책, 특허권 존속 기간 중에 진열 허가를 받기 위한 시험은 침해가 아니라는 규정이 아예 명문의 규정으로 들어갔고
진원의 의약품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로서 엔다라는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80일제를 독촉권 제도가 도입이 됐고, 자,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요게 이제 대표적인 그 조문 중에 하나인데, 볼라 프로비전이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아까 러시아 볼라 사건의 후보집이었던 이 볼라, 대사에 따라서 볼라 프로비전이라고 하는데, 이 볼라 프로비전의 내용은 뭐냐면, 연방법에 의해서, 의약품 허가를 받기 위해서 연방법에 의해서 제출되는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한 그 실험 같은 것들은 침해가 아닌 것으로 아예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보면 271, 2의 1이고, 바로 뒤에 2는 뭐라고 규정을 했느냐면, 505J 또는 505B2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만 해도, 허가 신청만 해도, 이건 침해다. shall be an act of infringement라고 해서, 단지 FDA 허가 신청만 해도 침해다. 뭐 특허 관련을 실시한 것도 아니고 제조 판매를 한 것도 아니고 단지 허가 신청만 해도 침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허가 신청만 해도 침해라고 하는 것은 미국 법밖에 없습니다. 미국 법. 이건 절대 우리는 도입해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해초학습만 FDA에서 이제 허가 제도가 많이 변경이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나눌 수 있는 신약하고 제너릭 의약품이 있고 해치박스만 이전하고 2부 나눠보면 뭐 NDA는 똑같습니다. New Drug Application NDA는 똑같고요. 해치박스만 액트 이전에는 제너릭 의약품의 경우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 1962년에 미국 약사법과 관련된 것도 상당히 큰 부분으로 바뀌는데 그 이전에 허가된 신약의 제너릭의 경우는 베즈라고 하는 Drug Efficacy Study Implementation이라고 해서 예전에 허가받은 의약품들의 어떤 에피커시를 다 조사하는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그거에 의지해서 이제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었고 92년 이후에 허가된 신약의 경우에는 페이퍼 NDA라고 해서 그러니까 NDA와 페이퍼 NDA 차이는 뭐냐면 페이퍼 NDA는 풀 임상시험을 이 허가 신청하는 사람이 다 해야 되는 것이고 이 페이퍼 NDA는 이미 기존에 나와 있는 다른 저널이나 이런 레퍼런스에서 할 수 있는 게 페이퍼인데 그래도 NDA만큼이나 진원이 허가받기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해치박스만 액트 도입 이후에는 신약의 경우는 NDA가 그대로 있고 이 505B2라고 하는 것도 다시 이제 하나 더 추가가 됐습니다. 이 505B2는 신약도 되고 진원도 되고 죄송하지만 여기 요 선은 좀 빼주세요. 이게 두 개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진원의 의약품 허가를 받는 방법이 엔다도 있고 505J라고 하는 엔다도 있고 505B2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자, 먼저 505J 엔다라고 하는 거 엔다라고 하는 것과 505B2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지금 허가제도로 보면 신약하고 자료제출 의약품이 이렇게 나눠지죠. 신약하고 자료제출 의약품. 근데 자료제출 의약품에 보면 그냥 신약하고 똑같은 진원이 있고 조금 연변경하는 거한 계량신약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특허 신약하고 아주 동일한 거는 이 505J 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서 흔히 얘기하는 계량신약 이런 개념은 505B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자, 근데 505J, 소위 엔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엔다의 대상이 되는 거는 자, 쭉 아이덴티칼입니다. 쭉 아이덴티칼. 전부 동일해야 돼요. 유효 성분, 폼, 스트렝스, 투여 경로, 컨디션 오브 유즈 다 동일해야만 엔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연변경을 했다, 이거는 엔다를 신청할 수 없고 505B2로 가요. 그러니까 엔다를 신청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특허 신약과 거의 다 동일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 중요한 개념입니다. 나중에 우리나라 제도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 개념이 그대로 적용될 거니까. 자, 505B2라고 하는 거. 505B2라고 하는 거는 진원의 허가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신청할 때도 505B2를 써요. 미국에서 현재. 근데 505B2가 505J, 그러니까 엔다하고 다른 게 뭐냐면 새로운 제형이라든지 스트렝스가 달라진 거, 투여 경로가 달라진 거, 또는 컴버 프로덕트, 복합 제재의 경우에는 엔다를 갈 수가 없고 505B2로 가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받은 505B2. 자, 엔다하고 505B2를 비교해 보면 엔다의 경우에는 진원의 약품 독촉은 180일이 주어집니다. 180일이. 근데 505B2의 경우는 180일 독촉권이 없어요.
그런데 이 555bt의 경우에는 신임상시험 독점권이라고 해서 새로운 임상시험을 한 그 경우에 3년의 범위 내에서 독점권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엔다는 그게 없겠죠. 왜냐하면 특허신약과 동일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엔다건 555bt건 간에 패턴 서피트는 똑같이 다 내야 돼요. 그러니까 특허에 관한 문제는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제가 그 DC에 있는 로펌에 한 2년 있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을 때 언뜻 보기에 이 555bt가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아서 3년의 어떤 신임상시험 독점권도 있고 또 새로운 계량 신약을 하게 되면 시장에 어떤 들어갈 때 좀 좋을 것 같아서 그걸 물어봤어요. 근데 미국의 현지 실무가들의 얘기는 뭐냐면 555bt에서 굉장히 회의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심지어 어느 정도 얘기까지 하냐면 555bt는 오히려 신약 회사들이 허가를 빨리 받는 수단으로 오히려 555bt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옛날 암노킹 같이 아주 특별한 경우에 555bt를 하지 일반적인 경우에는 다 엔다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진원의약품 독점권 180일이라고 하는 게 경제적 의미가 굉장히 크답니다. 이 3년의 의미는 별로 없대요. 3년의 의미.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듣기로 한미에서 오신 분 계세요? 한미에서 지금 555b트 하고 있죠. 어제 들어가셨어요? 그 555bt가 제가 오셨으니까 더 얘기를 못하겠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그 미국에 국시장에 가실 일이 있으면 아마 555bt나 아니면 엔다하고에 선택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555bt보다 엔다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실 거라는 얘기로 끝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555bt건 엔다건 간에 이 패턴 서피케이트는 둘 다 내야 되는데 결국 특허에 관한 문제는 둘 다 남는 거예요. 둘 다. 근데 이 특허에 관한 문제는 자기가 엔다를 신청하면서 555b트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고 네 가지 종류를 내게 돼 있는데 패러그래프 1, 2, 3, 4 돼 있는데 이거는 미국 법에 보면 이렇게 이제 문단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제 패러그래프 1, 2, 3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패러그래프 1은 특허 정보가 제출된 적이 없다. 특허 신약을 허가를 받았는데 제출된 적이 없다. 두 번째는 조속기한이 이미 만료됐다. 패러그래프 1, 2의 경우는 다른 허가 요건에 만족하면 바로 허가를 나갑니다. 아무 문제 없이. 자, 세 번째, 특허 조속기한 만료일 이후에 판매할 것이다. 이 경우는 다른 허가 요건에 충족을 하더라도 조속기한 만료 시까지는 허가가 보류가 되겠죠. 자, 문제가 되는 게 네 번째입니다. 패러그래프 4. 특허가 무효이거나 제너리약품이 특허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엔다나 555bt를 하는 경우에 이때 이제 특허권자의 대안에 따라서 또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제너리 운명이 달라지겠죠. 자,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이 가장 대표적인 미국에서의 특허 침해 소송의 어떤 프로세스를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자, 보시면 신약 특허권자가 먼저 FDA로부터 신약 허가를 받죠. 신약 허가를 받으면 그 허가에 관련된 특허를 오렌지북에 등재를 합니다. 일종의 목록이죠. 이 신약과 관련해서 내가 이런 특허가 일종의 공시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제너릭 의약품 허가 신청자가 오렌지북을 보고 제너릭 의약품 허가 신청을 하는 게 여기 아까 말씀드린 패러그래프 1, 2, 3, 4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패러그래프 4를 신청을 했다. 이 오렌지북에 등록된 이 특허가 의료다 또는 침해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진열 허가 신청을 했다면 그리고 이 진열 신청자가 특허권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FDA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진열 신청자가 통지를 하고 신약 특허권자는 이 통지를 받고 좀 날짜가 잘 기억을 45일일 겁니다. 침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 제출된 진열 허가가 30개월 동안 자동적으로 유효가 돼요. 30개월 동안. 그리고 이 침해 소송에 대한 결과, 이건 대법원까지 하는 결과가 아니라 지방법원의 1심의 결과로 판단이 됩니다. 1심 판결이 특허권자가 이기게 되면 진열 허가가 수용되지 않고 특허권자가 지게 되면 이제 진열 허가가 나가게 되고 이 첫 번째 진열 신청을 한 사람이 진열 독점권을 180일 동안 갖게 되는 이러한 절차입니다. 자, 이 중에서 이슈가 되는 게 뭐였냐면 미국의 어떤 이제까지 한 20여 년 동안 지나온 오렌지북과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많았어요. 미국에서. 오렌지북. 특허를 등재하는 문제, 또 삭제하는 문제, 여기에 특허와의 어떤 문제. 두 번째는
30개월 자동 유보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진원의 법적법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이슈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문제하고 직접 연관되고 아마 우리나라의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문제가 될 게 이게 아닐까. 여러분들도 제일 관심 있는 게 이게 아닐까. 제약사 입장에서 어떻게든지 이걸 받기 위해서. 자, 하나하나 미국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공정거래위원회가 패러드4 침해 소송의 어떤 평균 소송 기간을 조사를 했는데 그게 37개월 한 20일 정도 됐습니다. 37개월 20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오렌지 국과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것들이 뭐냐면 이 전 절차에서 보면 원래 특허는 주요 허가 신청 전에 이미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 지금 이 보신 것도 1, 2, 3번이라면. 근데 1, 2, 3번 하고 나서 주요 허가 신청이 난 뒤에 4번으로 다시 또 특허를 등재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어요. 그러니까 2003년 법 개정 이전에. 자, 그래서 그렇게 나중에 등재한 걸 놓고 이게 영어의 어떤 묘한 뉘앙스인데 진원의 의약품 허가 신청한 사람은 지연된 등재라고 얘기를 하고 레이트 리스팅이라고 하고 특허권자는 최신의 특허를 등재하는 것이다. 레이트 리스팅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래서 많이 싸웠고 이게 문제가 좀 극단적으로 한 사례가 뭐냐 팍실의 사례인데 이 30개월 유보가 5번 돼서 약 5년 가까이가 주행허가가 지연된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이 이제 글라스 스위스프라는 기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아포텍 사업인데 보시면 92년 12월에 GSK 특허권자가 이제 특허를 받고 치비선 특허라고 하는 것을 등록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98년 3월에 아포텍스가 첫 번째 안단을 이제 신청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GSK가 이 치비선 특허에 비해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다시 이 99년에 그 침해 소송을 제기하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30개월 스테이가 한 번 일어났죠. 요때 99년에 또 특허를 하나 또 등재를 합니다. 그래서 요 특허에 기준해서 또 GSK가 또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또 한 번 늘어났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로 특허를 등재하고 해서 30개월 스테이가 5번까지 해서 결국 한 5년 정도, 5, 6년 정도가 지원효과가 지연된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MMA 2003 이전의 사례입니다. 2003년 법 개정 이전 사례. 자, 이게 오렌지북이라고 하는 그 책이 책으로 출간이 되지만 여기 지금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직접 여러분들이 검색도 하실 수 있을 만큼 인터넷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오렌지북에 등재하는 특허는 물질 특허, 제형 조사에 관한 특허, 치료 방법에 관한 특허. 사실 미국에는 치료 방법에 관한 특허 허용이 되지만 우리나라식으로 해석을 하자면 조약의 우도 발명에 관한 조성을 특허되겠죠. 자, 오렌지 특허 관련된 재미있는 사례 몇 가지 더 소개를 해드릴 텐데, 자, BMS라고 하는 브리스톨 마이어스라는 회사가 부스피론이라고 하는 의약품을 투여해서 불안 상태를 치료하는 방법을 치료상 특허에 특허권자였는데 마일란이 헤로그래프 3 특허 인증서를 제출. 헤로그래프 3는 뭡니까? 그 특허 끝난 뒤에 발매하겠다라는 걸로 엔담 신청을 해놓고 이 763 특허의 만료일 11월 20일 만료일 다음날 출시하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해놨어요. 준비를 다 해놨는데 특허 만료 11시간 전에 BMS가 다른 특허를 등재해가지고 FDA 신청을 했고 근데 이 365 특허는 뭐였냐면 추가로 근데 부스피론 생체내 대상물이에요. 생체내 대상물. 자, 부스피론 생체내 대상물이면 말란이 하려고 한 건 부스피론 자체에 대한 어떤 지원이니까 좀 말이 안 되는 특허를 등재를 한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FDA가 그 365 특허를 등재를 하고 마이너리 안단을 유보를 합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죠. 한국 공무원 같은 게 이렇게 안 했을 거야. 미국 공무원이. 그래서 이 상황에서 마이너는 이 365에 대한 이 패러그래프 4 특허 인증서. 왜냐하면 관련이 없는 특허니까 침해가 아니다라는 패러그래프 4 특허 인증서를 새로 제출해야 되는데 마이너는 이제 화가 많이 난 거예요. 아니 11시간 전에 하면 좀 필요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 FDA하고 BMS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지방법원의 판결을 보면 지방법원에서는 이 BMS에게 365 특허를 오렌지북이 삭제하고 마이너리 안다를 승인하도록 명령을 했는데 그 이유가 우리 지금 이해한 것처럼 부스피론의 3천의 대상물이고
또 심사 과정이 제어된 거니까 아무 관련 없는 특허를 가지고 어떻게 엔다를 또 얘기를 하느냐라는 것이 이제 지방법원의 판결이었는데 이게 항소가 올라서 CFC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이 쟁점에 대해서는 CFC는 아예 다루질 않았어요. 아예 다루질 않고 CFC에서 어떻게 판결이 났냐면 이 마일란의 소송 청구, 마일란의 소송 청구를 한 건 뭡니까? FDA가 BMS가 365 특허라고 하는 그런 대상물 특허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등재해주고 그 생각도 없이 등재해주기에 이 엔다는 또 안 해주고 마일란에 안달 안 해주고 그 행위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지방법원 소송 제기했잖아요. 그 소송 제기 자체가 잘못됐다. 왜냐하면 미국의 그 당시 뭐 제가 간단히 줄여서 얘기할게요. 연방식품약사법이라는 건 미국 약사법이라고 줄여서 미국 약사법에 그런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그러니까 FDA 담당자에게 제가 그런 이 뒤에 또 비슷한 사례가 나오는데 오렌지국의 특허를 등재할 때 그걸 심사도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그냥 등재를 해주느냐. 너무 lack of responsibility 아니냐. 진짜 책임감이 너무 없는 니네 공무원들 다 그렇게 일하느냐. 한국 공무원들 그렇게 일 안 하는데.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걔네들은 미국 사람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법의 규정 없으면 절대 안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면일 수도 있고 또 뭐 이런 뭐 구체적 사례에서는 좀 나쁜 면일 수도 있는데 법률의 규정이 없다면 자기들이 뭐 확대 해석하거나 축소 해석해서 일을 하지 않고 법률 규정이 없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아요. 일반 은행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그러니까 2003년 개정법 이전에 주니어리 커버 신청자가 오렌지북에 등록되어 있는 특허에 대해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CFC 이 판결이 난 이유는 관련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청구 자체가 부당하다는 거였고 또 FDA 입장으로 지지를 해준 게 뭐냐? FDA도 그럴 만한 권한을 의회부터 부여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법으로는 특허권자가 특허 자기 소신에 관련된 특허를 제출하면 심사나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등재해주고 무조건 안다는 지원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사례가 뭐냐면 그 뒤에 그 뒤에 MMA 투자로 스테이에서 이 제너리아코와 신청인들이 이 오렌지북에 등재되어 있는 것들을 삭제하는 소송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2003년에. 그래서 좀 문제가 해결이 됐고 또 이 MMA 투자론스에 의해서 30개월 자동 유보가 아까 확실히 경우 5건 됐잖아요. 한 번만 내도 법 개정이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됐고 그래서 요거 때문에 제가 있던 로펌에 있는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그러면 그 뒤에 예전에 그렇게 FDA에서 아무런 심사도 안 하고 그냥 막 등재해줬던 특허를 삭제하는 소송들이 좀 많아졌겠다. 많아지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친하게 지낸 변호사 하는 얘기가 저하고 무슨 하는 얘기가 진원의 의약보호와 신청자들이 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특허를 삭제해달라는 소송은 거의 없었고 왜 특허권자가 자기가 등록한 특허를 삭제해달라는 소송들이 종종 있었다. 저는 처음에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아니, 나는 물어보기를 진원의 의약보호와 신청한 애들이 떼달라는 소송이 많지 않았고 왜냐하면 그렇게 법 개정이 됐으니까. 근데 이 친구 하는 얘기는 아니 그게 아니라 특허권자가 왜 떼달라는 소송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이제 다시 재차 부르니까 계속 특허권자가 떼달라는 소송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쭉 오렌지북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아마 제너리아코 독점권입니다. 뭐 180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같은 어떤 상황에서 시장 선점이라는 게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우리나라는 지금 재심사 제도를 통해서 4년, 6년의 어떤 자율보호 기간을 주고 있죠. 근데 미국의 경우는 아예 독립적으로 이렇게 5가지 종류의 별도의 독점권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허에 의해서 보호되는 어떤 독점 기간이 아니라 허가 자료에 의한 독점 기간, 임상시험이나 허가에. 이 중에서 사실 제일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바로 GRL 의약품 독점권입니다. 이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와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기에 아마 복지부에서 식약청도 마찬가지고 지금 기존의 재심사에 따른 독점권을 그대로 유치할 거로 알고 있어요. 별도로 따로 도입하지는 않는 거만. 하지만 이 제너리아코는 도입할 거예요. 180년 제너 독점권. 자, 제가 여기 인용을 해놨는데
해수학습관 액트에 관련된 어떤 소송 사건의 판결문 중에 나오는 제가 이따가 아주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서 여기 보시면 판결문 안에 We will call 이라고 되어 있는데 This evening moment of freedom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대동산이라고 표현을 할 만큼 여러분 특허는 독점을 하죠. 특허권 존속기간 동안에는 특허권자만이 그 것이냐고 판매할 수 있는데 이 180일 지금 독점권 기간은 듀오폴리가 돼요. 모노폴리가 아니라 듀오폴리. 듀오폴리가 되면서 상당히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지금의 경우 뭐 100원, 원래 특허시간이 100원이었다면 뭐 우리나라 같지 않게 뭐 10원 뭐 가지고 엄청 가격이 떨어져요. 근데 이 180일 독점 기간에는 상당한 약값을 받을 수 있고 시장 선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진원의약품 독점권이 굉장히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람박스, 테바 이런 인도, 이스라엘 이런 캐나다 제약기업들이 미국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게 사실은 진원의 독점권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이 진원의약품 독점권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제가 사실 여기 훨씬 더 많았습니다. 단순화시켜서 4가지로 줄여서 설명을 드리는데 누가 과연 진원의약품 독점권을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180 독점권의 시작이 언제 시작을 하느냐, 특허별 접근 방법하고 제품별 접근 방법의 어떤 차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스라이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미국에서 처음 해추학습관에서 도입됐을 때 진원의약품 독점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관련해서 특별히 제한이 없었어요. 아까 제가 1984년 만들어진 해수학습관에다가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실이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문제가 많았냐면 그 당시 입법 당시에는 뭐 침해 소송에서 이겨야 진원 독점권을 받는 것도 아니고 허가 신청만 하면 그냥 이기고 지구와 상관없이 진원 독점권을 받는 형태로 뭐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리버스 페이먼트 세틀먼트라는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자, 처음에 진원의약품 안다고 하면서 들어갔어요. 그럼 특허권자 입장에서 그 사람만 잡으면 진원 출시를 연기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주고 그 진원이 최초의 페라웰코 안다를 신청한 사람들하고 돈으로 이렇게 막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2003년 이후에 이제 공유의 개념이 들어오고 또 미국 FTC에서 관련된 어떤 서류들 전부 다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법이 많이 바뀌면서 이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되는데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과연 리버스 페이먼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자신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오기 전에 그 로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소학습관 관련 사건으로 미국 그 뉴욕 지법을 몇 번 갔는데 옥살리 플라틴이라는 제재에 대한 어떤 소학습관 사건이었는데 12개의 회사가 같이 들어옵니다. 뭐 텍사스, 캘리포니아 여러 회사들. 자, 그 얘기 뭐냐면 우리나라 나중에 이제 의약품 허가특허 연기제도로 들어오게 되면 하나의 어떤 특허 신약에 대해서 진원을 내겠다고 달려드는 회사가 하나가 아닐 거라는 거죠. 굉장히 많은 회사가 달려듭니다. 미국도 하나에 뭐 12개 달려드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아마 이제 향후에 우리나라 제도에 설명드리겠지만 공유의 문제도 간단한 문제가 자, 독점기간의 시절 이후에 미국에서는 현재는 판결일 개시는 제외하고 이 최초의 판결일 개시 제외됐고 최초 판매일 개시 기준으로 현행 제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판매일 개시는 나누고. 자, 세 번째 이슈가 이제 진원 독점권이 특허별 접근이나 제품별 접근이라는 문제인데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어떤 의약품 특허가 있는데, 의약품이 있는데, 그 의약품에 관련 특허가 복수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 이상이면. 뭐, 백신 같이 뭐, 따로 있을 수도 있고, 제형하고 요소가 같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럴 때, 제력 신청자 갑이 있고 을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갑은 2010년 12월 2일 날 진원을 신청을 했고, 을은 2012년 3월에 하루 차이로 뭐, 진원 허가 신청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뭐, 사실 독립자에 해도 마찬가지죠. 이 갑의 경우는 이 두 개, 오렌지국에 등재된 두 개의 특허 중에서 하나에 대해서만, 특허 B에 대해서만 패널을 했고, 이거에만 도전을 한 거죠. 이 A에 대해서는, 난 도전 못하니까, 이건 너무 강해서 도전 못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 을의 경우는 두 개 다 패널을 냈어요. 이 오렌지국에 등재된 두 개의 특허 모두 다
무역도 침해가 안 가르치고. 자, 이럴 때 누가 정보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자, 제품별로 보면 이 제품에 대해서 최초로 특허에 도전한 사람은 갑이에요. 둘 중에 하나지만. 근데 특허별로 보면 이 A라고 하는 특허에 대해서 최초로 도전한 사람은 갑이 아니고 을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걸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을이 지능 독점권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지금 원래 FDA는 이 특허별 접근 방법을 채택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을도 지능 독점권을 받을 수 있다. 왜 FDA가 이 특허별 접근을 채택을 했냐면 보다 많은 지능 독점권을 나눠줘야 약값이 더 떨어질 테니까. 그렇죠? 근데 미국 의회에서는 2003년 개정에서 제품별 접근 방법을 채택해서 을은 받을 수 없다라는 식으로 변행 미국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진료의약품 독점권은 실효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MMA 2003 이후에 도입된 제도인데 아까 그 리버스 페이먼트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진료의약품 독점권을 가지고 시행하지 않게 되면 이거를 실효하게 만드는 그런 제도를 2003년 이후에 도입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오스마일 제너릭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오스마일 제너릭은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 위탁 제너릭, 위임 제너릭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너무 글이 기니까 간단히 저를 보세요. 그냥 저를 보세요. 자, 특허권 조속기간 중에는 특허권자 혼자 100% 다 시장을 받겠죠. 근데 진원의 약품 독점권을 딱 포스 제너릭이 갖게 되면 이론적으로 그냥 뭐 다른 경우도 있긴 한데 50대 50 받겠죠. 50대 50 시장을 하고 그런 거네요. 근데 이 특허권자가 욕심이 좀 많아. 안 되겠다. 이 특허권자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특허 신약도 팔고 이거는 특허 신약 회사에서 만든 지너릭입니다라고 지너릭도 파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50대 50이 아니라 30, 30이 되거나 아니면 하여튼 지너릭 약품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익이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최근에 전 뉴스를 보다 보니까 파이자가 어디서 지너릭 전문 무슨 회사를 했다고 라미실이 어디서 나오죠? 라미실이 어디서 나와요? 예? 노바티스. 예, 맞습니다. 라미실 원이라고 해서 노바티스 제너럴 사업부라는 게 이제 떠있던데 바로 그런 거. 그리고 산도스가 어디에 자회사죠? 산도스. 제너럴 전문 자회사죠. 이런 식으로 특허권자가 라이센스를 줘서 다른 데다가 팔거나 자기가 자회사를 만들어서 제너럴. 그러니까 특허 신약만 파는 게 아니라 특허권자가 진열도 같이 파는 거예요. 그 특허권자가 파는 진열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슬라인 제너릭입니다. 자, 어슬라인 제너릭이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있어요. 정책을 다루는 입장에서. 왜냐하면 특허에 도전하도록 자꾸 인커리지 시키기 위해서는 진열익 독점권을 가진 진열익 업체한테 페이버를 줘야 되는데 솔직히 정부 입장에서 보면 미국도 법인 것 중에 하나가 어슬라인 제너릭이 나오면 약간 떨어지게 돼 있어요. 특허 신약하고 원래는 특허 신약 하나 하고 진열익 하나 나와야 되는데 특허 신약 하나, 진열익 하나, 또 진열익 하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 FTC에서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 어슬라인 제너릭에 대한 조사를 오랫동안 해왔고 이 어슬라인 제너릭을 금지시켜야 된다는 법안도 미국에서 여러 차례 제출됐지만 아직도 확정된 법안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문제는 우리나라